해야 되느냐. 이 3단계 대응은 제가 한 10년 전부터 목이 쉬도록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목이 쉬도록. 근데 이제 우리 언론에는요, 한국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안 써요. 특히 저는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완전히 그냥 수구 골통으로 몰려가지고 방송 일체 못 나갔고요. 메이저 신문에서 제 글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문화일보만 받아줘서 계속 글을 썼고, 과거에는 조선일보 뭐 이런 데 쭉 썼었는데, 근데 외국 사람이 누가 얘기하면 그건 받았어요. 왜 참. 저 3단계, 대한민국은 이 3단계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이거 가지고 상당히 얘기를 오래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냥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1단계는 지금 이미 지났습니다. 벌써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북한만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핵을 안 가진 상태에서 북한의 핵 갑질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일단 균형을 맞춰야 한다. 네? 일단 균형을 맞춰야 한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미동맹도 변질되고 있고 안보 환경도 바뀌고 있고 이러니까 일단 균형을 맞춰야 돼. 균형 맞추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미국의 핵을 반입하든지 미국 핵을 주변에 활용을 해서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핵을 만들어서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 둘 중에 어느 걸 해야 되느냐? 지금 단계에서는 미국의 핵 역량을 이용해서 균형 맞추는 걸 먼저 순서대로 시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들 핵무장 안 하고 싶겠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핵무장 시켜서 나는 이 공부했다. 그런데 공부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 예? 지금은 미국이 여전히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합니다. 일본, 대만 동맹국들을 다 핵무장 못하게 말립니다. 그리고 대신 내가 핵우산으로 보호해주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미국이 이 정책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핵무장을 강행하면 정말 동맹이 깨질 수 있죠. 동맹이 깨지고 핵무장을 하는 것은 덕보다 실이 많습니다. 예. 저 거대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위태로우면 쫓아와서 도와주도록 계속 동맹을 검잡고 가는 것이 우리한테는 가장 큰 이익이에요. 예. 근데 왜 박수 소리가 우레와 같지 않습니까? 자, 그게 지금 단계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지금 정책을 오래 가져가지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알아요. 지금처럼 일본, 한국, 대만 핵 못 만들게 말리는 이 정책 오래 가져가면 아시아 전체의 핵 균형이 대륙적으로 넘어간다는 걸 미국도 알아요. 우리도 알고 전략가들은 다 알아요. 조만간 미국이 더 이상 반대 안 할 거야. 핵무장하고 핵무장한 상태에서 동맹을 계속 강화하자. 이렇게 나올 날이 금방 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때가 되면 핵무장 해야죠. 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3단계 이건 또 더 미래의 일인데 막 러시아, 중국으로부터 위협이 굉장히 거세지고 이 아시아 전체가 그냥 흔들흔들하는 상황이 오면 일본, 대만, 한국 다 핵무장해서 미국하고 핵동맹으로 유럽처럼 이 아시아판 나토처럼 가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미래의 일이지만 언제 올지 어떻게 합니까? 네? 한국을 통치하는 지도자들은 이런 먼 미래일 수 있는 일까지 머리에 담고 정치를 해야 됩니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뭐 시간. 그러면은요, 제가 이제 이 페이지에서 얼마나 더 할 수 있습니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좀 재미가 있죠. 네. 제가 이 핵 강의를 처음에 할 때 제가 뭐 배운 전략 용어 막 쓰고 영어 막 쓰고 하니까요, 전부 다 그냥 꼬박꼬박 좋으시더라고요. 이 전 세계에는요, 일찍부터 핵무기의 효용성 세 가지를 꿰뚫고 그걸 가지고 자기 조국에 충성한 지도자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예,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골다 메이어는
인도의 네루 수상, 프랑스의 드골, 박정희, 일본의 나카소네 이런 사람들이 제 책에는 제가 좀 전에 한 몇 년 전에 쓴 책에 북핵을 바라보며 박정희를 회상한다라는 책을 제가 이제 쓴 게 있는데 제가 그 책에 자세히 소개를 해놨습니다만은 정말 감격적이에요. 제가 뭐 신앙 차원에서도 저도 돌신자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네. 이 벤고리온 같은 사람이 독립투사안이었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폭탄이 떨어지는 걸 보고 우리 이스라엘은 저 무기가 없으면 이 사람의 둘러싸여서 생존할 길이 없다. 이 사람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하자마자 초대 수상 안 됩니까? 초대 수상이 되자마자 벤구리온이 제일 먼저 했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니게브 사막을 뒤져라! 그 니게브 사막에 인광이 많아요. 인광 안에 우라늄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핵무기 기반은 저 벤구리온의 애국심에 의해서 출발한 겁니다. 그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저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돌아가셨을 때 벤고리온이 돌아가시고 그 방에 가보니까요, 사진 이렇게 안 올려놨구나. 그러니까 침대 하나 있고요, 노쇠 주전자 하나 있고요, 책장 하나 있고, 네? 정말 참 대한민국 정치자들 돈 수백억 수천억 모아서 뭐 어디 쓰고 여기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벤구리온 수상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정말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했는 일생을 보면요. 그 후에 골다메이어 저 여걸 수상도 저분은 70년대에 총리하셨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저분이 핵을 실제로 핵폭탄을 완성한 시기가 저분 시기입니다. 저 골다메이 수상이 그 미넨 올림픽 때 이스라엘 선수단한테 테러한 검은 9월단 그거 잡아 족치라고 테러 암살단 보내가지고 하나하나 다 죽였잖아요. 참 대단한 여자죠. 네? 저분도 돌아가시고 이스라엘 정부에서 최고의 국빈 예우를 해주겠다 하니까 그거 다 사양하고 13평짜리 정착촌에 들어가서 살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네? 드골 저분도 대단하죠. 여러분 2차 대전 때 그 파리가 나치로부터 해방될 때 미군이 해방시켰잖아요. 아시죠? 패턴 장군 이런 사람들이 가서 밀어붙이고. 그런데 이건 이제 야화입니다. 기록이 공식 기록에 나와 있지 않고 제가 프랑스 사람들 들은 얘기인데 프랑스 해방됐다고 파리 해방됐다고 막 만시에 부르고 하는 그 순간에 정작 드골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 사무실에 가서 울고 있었대요. 내 조국 프랑스가 우리 힘으로 해방시키지 못하고 파리가 미군에 의해서 해방되었다. 네? 참 대단한 분들이죠. 결국은 드골 손에 의해서 프랑스가 핵 무장을 합니다. 그렇게 미국이 말리는데도 말 안 듣고 합니다. 저분도 돌아가시고 나서 다 국가적인 뭐 국립묘지 뭐 다 그냥 거절하고 파리 근교에 저 총구석에 들어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만 저 총구석이 그냥 완전 횡재 났죠. 관광객들이 저뭐 계속 찾아가니까. 자, 네로도 그랬고요. 뭐 시간 없어서 네로 얘기는 제가 이 박사 논문의 한 5분의 1이 네로 얘기입니다. 인도. 예. 굉장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한때 그런 지도자가 있었다. 저는 사실요. 아까 우리 앞서 강의하신 분이 학생 김원구 대표가 학생 시절 얘기를 했는데 저도 학생 시절 때 총학생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운동권 때는요 좌파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자 뭐 이러고 그런데 유신이 일어나면서 전국의 총학생의 전국 강제 해산. 그래서 제가 박정희한테 감정이 굉장히 많았죠. 그 다음에 제 어릴 때는 저희 아버지가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대구 시의원 당선되셨는데 시의원 당선돼서 몇 달도 안 돼가지고 5.16 일어나서 그냥 싹 그냥 다 쫓겨났죠. 그랬더니만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그 시장에 뭐 하나 있는 그 세받아 먹던 점포 그거 하나 팔아먹고 이제 어떻게 살 거냐 이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냥 계속 그냥
그 저는 박정희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핵무장 하겠다고 미국 가서 핵 공부하고 돌아와서 국방연구원 들어가서 대전으로 대구로 부산으로 또 금성 한화 이런데 다 다니면서 박정희의 족적이 없는 데가 없어요. 없는 데가 없어요. 제가 저 구미에 있는 저 의뢰 만드는 LG 넥스원이라는 회사 이제 가서 시찰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 이 회사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하니까 탁 내놓는데 보니까 금성 정밀이었어요. 그게 예, 박정희의 명예에 의해서 너 강제로 이거 너 만드는 방위산업 차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출발한 거예요.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도 그렇게 해서 시작했고 대전에 있는 원자력연구소도 그렇게 해서 시작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나이 이제 뭐 7학년이 되고 넘어와서 회상해 보면요 7학년 잘 안 보이죠 사실. 네, 안 보입니다. 한 50대는 보이죠. 야, 이 민간인 대통령들은 전부 먹튀야 먹튀. 그냥 국민들 막 꼬셔가지고 대통령 되고 나면 자기 아는 사람들 자기 패거리들 왕창 장관자리 다 나눠먹고 그냥 막 10년 후에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거나 말거나 예산 막 서고 막 굶기고 이래놓고는 그냥 맞추고 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대한민국 30년 40년을 내다보고 경제개발하고 행복까지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고 추진했던 대통령은 박정희밖에 없구나. 그래서 저는 박정희를 멘토로 제가 박사학위 하고 난 이후부터는 박정희가 제 정신적 멘토입니다. 예.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자, 또 넘겨주십시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요거 다음 장. 예. 요거는 하고 마지막 장으로 가겠습니다. 일본어학 문제하고 마지막 장 두 장만 지금 하겠습니다. 일본 사실 우리한테 미묘한 존재이지만요. 우리가 지금 위협을 느끼는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위협은 전부 북쪽으로 옵니다. 지금 100년 전에는 일본이 우리를 침탈한 세력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하고 힘을 합쳐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힘을 합쳐야 됩니다. 뭐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독도 문제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오케이 그건 나중에 얘기 드리고 일본에 있는 후방사 유엔기지 7개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일본에 유엔사 후방기지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솔직히 못 들어보신 분들 많으시죠? 한국 전쟁이 끝날 때 1953년에 미국이 미군이 유엔군 깃발 들고 싸웠잖아요, 그죠? 유엔군 하에 16개 나라가 파병돼서 싸웠는데 이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되지 않고 한국 전쟁이 끝났지만 오히려 본부를 한국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에 있는 89개 미군 군사기지 중에서 제일 큰 놈 7개를 골라서 유엔사 후방기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1953년부터 지금까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유엔사 후방기지에 뭐가 있느냐? 한국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에 와서 싸웠던 그 나라들은 다시 군대를 보내줘야 한다. 그 군대가 오면 그 군대가 바로 한국에 못 오지요. 일본에 와서 유엔사 후방기지에서 총독 받고 보급 받고 장비 받고 편제 꾸려서 날아온다. 그래서 유엔사 후방기지에는 전쟁 물자들이 가득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국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 퀴즈들 몇 개 예를 들면 요코다 공군기지 이게 6.25 전쟁 때 미군 폭격기들이 다 여기서 날아왔습니다. 예? 아니 낙동강이 막 뚫리려고 그럴 때 미군 B-29 날아와서 그냥 북한군 북해군 2개 사단을 작살을 안 냈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못 넘어왔잖아요. 대부분 다 요코다에서 왔습니다. 요코스카 저게 미 7함대 본부 아닙니까? 전쟁 나면 저기 있는 군함들, 저기 군함, 항모, 구축함, 순양함, 잠수함 다 있습니다. 예? 네. 사세보 회국이지. 사세보는 여기 바로 가깝습니다. 여기. 예? 이 안에는요, 군복, 총알, 총, 탱크,
석유, 전쟁 물자 다 재놓고 있습니다. 예? 가데나 공군기지 이거는 미 항공기 백화점입니다. 이게 뭐 전투기, 폭격기, 정찰기, 핵전쟁 지휘기 뭐 이런 비행기들이 전쟁하면 날아올 수 있는 바로 날아오는 게 이 가네다입니다. 이게 가네다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해외 공군기지 중에서 가장 큰 기지입니다. 전쟁 났을 때 미국 전투기가 여기 가나다에서 떠서 휴전선까지 1시간 만에 날아옵니다. 자, 이런 기지들을 보고 이 장광현 박사라는 분, 제가 좋아하는 예비규군 소장인데 이분이 정전위원회 수석 대표를 하고 해서 이 업무를 했어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유엔 사상 유일하게 한국이라는 한 나라만을 위해서 이렇게 7군데나 비축물자를 쌓아놓고 준비하고 있는 기지, 이게 유엔사 후방기지인데 한국에서는 왜 유엔사 후방기지를 해체하라 그런 놈들이 왜 그렇게 많냐?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 거죠? 예? 미치고 벌짝 뛴다.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장 가겠습니다. 자, 지금 저한테 만약 대한민국 안보위에서 뭐 해야 되느냐 물으면 저는 답을 이렇게 할 겁니다. 동맹과 자유우방국가 안보공조 강화해야 한다. 사실 지금으로서 이 길밖에 없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윤석열 정부가 이 방향을 찾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나 여러분 다 같이 성원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한반도 핵균형 구축해야 한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예, 핵균형을 이루고 봐야 된다. 이거 가지고도 부족하죠.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북한 체제 무너질 때까지 우리 싸워야 되고, 그러나 당장 핵균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세 번째, 핵무장 지급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정책이 바뀌고 하면 바로 핵무장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려면 저 중앙에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대한민국 능력을 쫙 파악해서 모자이크를 어느 순간 갑자기 끼워 맞추면 바로 핵무기가 재빨리 탄생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야 되죠. 정치인들이 이거 합니까? 신경 씁니까? 지금 당대표 뭐 바쁘고 뭐 방탄이 바쁘고 이러잖아요. 그죠? 방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형 삼축체제 강화, 예. 한국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재래무기 군사력, 이것도 보안성이 있기 때문에 북핵에 대응하는 보안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저 설명은 나중에 시간이 오면 저것만 가지고 제가 60분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삼축체제가 뭐예요? 지금 시간이 다 됐잖아요. 이게 시작하면 길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길어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국방개혁. 지금은 군대 줄일 때가 아닙니다. 이 국방 개혁을 통해서 동포가 최강의 군대로 우리 가야 돼요. 지금요, 이 문재인 정부가 한 궤변 중에 궤변이 막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인구가 줄기 때문에 복무 기간을 줄여야 한다.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정말 안보 공부하고 이런 궤변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나라의 병력 숫자는 인구 추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안보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죠? 필요하면 복무기간 좀 더 늘리면 되잖아요. 지금 1년 반밖에 안 했는데 우리 다 3년씩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안 했습니까? 왜 2년 3년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 궤변들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요. 자, 이건 제가 이 군부대 특강을 가면서 늘 외치는 얘기인데, 유비무한 부동여산 항제연장. 유비무한 뭔지 아시죠? 예, 유비무한은 의사들이 주로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비가 오면 환자가 없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맞죠? 그걸 아는 줄 아시죠? 예. 자, 그럼 저와 같이 한번 더 외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부동여산은요, 안보 문제, 국가 체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요, 산처럼 꼼짝도 하지 않아야 돼요. 다른 거는 북한한테 뭐 이렇게 뭐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교류협력 다 좋아요. 그러나 안보 문제, 국가 체제 문제는 산처럼 미동도 하지 않아야 한다. 항제전장, 항상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외칠 때 한번 크게 따라 외쳐주세요. 자, 유비무한
부동유산, 한계전장. 감사합니다.